예. 내가 시작할 때 항상 예, 그럽니다. 어,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사주를 합시다. 사주차 공부. 4주하고 5주는 주제는 이제 같아요. 자료가 문화란 무엇인가 이런 보고 있죠.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문화는 무엇인가. 자료가 많아서, 분량이 많아서 어, 한 주만 하기는 좀 벅차요, 보니까. 그래서 4주와 5주 나눠서 이 자료를 이제 뭐 절반 정도씩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김창남 선생님이 그 펴내신 대중문화에 의해, 예, 그 책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내가 책을 이제 오래전에 사서 그 읽으면서 이제 수업 자료로도 쓰고 또 내가 글을 쓰는데 참고도 하고 매우 좋은 그 책입니다. 훌륭한 책인데 이제 처음에 OT 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미디어 문해와 주책 사고 우리 그 수업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한 권의 그 교재만 가지고 그 교재로 포괄할 수 있기는, 포괄하기는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수업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주와 5주는 김창남 선생님의 대중문화의 이해라고 하는 책의 한 부분을, 챕터를 좀 가져다가 4주, 5주 우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그 문화는 무엇인가 중에서도 특히 이제 4주차에서는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하냐면 문화적 사고의 의미와 가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키워드 문화와 문명, 산업사회, 전문직주의, 자연화, 네, 마녀사냥, 문화적 사고, 헤게모니. 자, 이 키워드 중에서 여러분이 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와 문명을 좀 구분할 수 있죠? 산업사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연화, 그 마녀 사냥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문화적 사고가 뭘까요? 문화적으로 사고하자 그 말이겠죠? 예. 헤게모니, 이탈리아의 그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 사상가가 얘기했던 개념인데, 지난 3주차에 영어가 욕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지용 감독의 영화 그 부러진 화살을 내가 설명할 때 헤게모니 개념을 들어서 그람시 헤게모니 개념을 들어서 사법부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 기득권층과 그 권위 해체를 열명하는, 요구하는 일반 그 시민들 간의 헤게모니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죠. 예. 자연화라는 것도 사실은 그 독일의 사회학자고 또 그 페미니스트인 마리아 미즈라고 하는 여성 그 학자가 우리한테도 이제 나한테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책이 있는데,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이제 자연화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의 집에는 이제 그 우리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뭐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는데, 여러분의 이제 가정에는 뭐 대체로 아버님 계시고 어머님 계시겠죠. 근데 가정 일을 누가 합니까? 대체로 어머니가 하지요. 물론 아버지도 또 하지요.
그러나 대체로 여성들이 하죠. 그런데 그 가사 노동에 대해서는 아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죠. 국가도 어느 뭐 어떤 그다음에 남편도 그렇죠. 물론 이제 남자는 이제 밖에서 어,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생활비를 아내에게 주긴 주는데 그것은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과 관련된 것이지 그 아내가 부인이 또는 어머니가 가사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한 임금 차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마리아 미즈는 어, 이제 가부장제가 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런 자본주의적 어떤 맥락에서 그 연결해서 가부장제가 작동하는데 특히 여성의 노동을 자연화함으로써 자연화. 이를테면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생존을 위해서는 물도 필요하고. 근데 이 공기나 물은 기본적으로 그야말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물은 이제 생수를 또 그 판매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일본에 가면 이제 무슨 산소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공기가 워낙 탁하니까 그 뭐 산소를 그 뭐 공급해주는 얼마 이제 돈을 들여서 이를테면 찜질방처럼 뭐 얼마 들어가 있으면 캡슐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이제 그 산소가 공급된다 이런 것도 내가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에, 그러니까 일정하게 지금은 이제 물과 공기마저도 그 비용을 치르고 구매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이건 자연의 어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어떤 비용을 치르는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여성의 노동을 특히 가사 노동을 바로 이제 물이나 그 공기처럼 자연적인 것으로 즉 당연한 것으로 취급하는 거. 그래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것이 여성의 그 가사 노동의 성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제는 그런 자본주의적 어, 그 어떤 메커니즘과 이를테면 결합을 해서 여성의 노동을 자연화하고 그래서 여성을 가정 내에 위치시키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자연화라고 하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인데 김창남 선생님은 이제 그래서 또 어떻게 설명하는지 또 좀 이따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는 이제 알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문화, 문명, 산업사회, 자연화, 마녀사냥, 문화적 사고, 헤게모니. 문화적 사고는 아마 그럴 것 같고 전문직주의가 뭔가는 어림할 수는 있겠어요. 이를테면 아마추어리즘이 아니고 각각의 어떤 그 전문적인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갖는 어떤 특유의 그 어떤 사고 과정. 이를테면 나는 이제 이를테면 소설가고 평론가인데 나는 이제 소설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많이 읽어내거나 그러니까 읽어내는데 좀 더 익숙하거나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어, 그게 이제 소위 전문직주의 또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직업과 그런 일을 오래 하면 이제 그 직업적 어떤 사고 과정에서 형성된 그 시각으로 세상을 이제 뭐 읽어내거나 판단하는 그런 것을 전문직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그 얘기까지 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그거 해야 되겠구만. 전문직주의. 이제 좀 더 이제 김창란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겠는데 내가 이제 이해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좀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됐는데 그 길을 가다가 이제 도로에서 좀 멈춰 서 있었어요, 내가. 뭐 여기저기 이제 내가 뭐 찾는 뭐 어떤 가게라든가 좀 오래돼서 이제 그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여튼 내가 길을 가다가 어느 거리에서 이제 멈춰서 뭔가를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바로 내 앞쪽에 또 어떤 사내가 멈춰 서서 이제 길을 가다가 그랬는지 그랬겠죠? 멈춰 서 있다가 나를 보더니 나한테 가까이 와서
혹시 에, 그 어디 그 교도소에 있었던 누구 아니냐라고 나한테 물어봐요. 깜짝 놀라갖고 속으로 이 정신 나간 자식이 누구야? 이게 뭐야? 하고 아닌데요. 근데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 죄송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교도관이라는 거예요. 교도소에 근무하는 그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이겠죠. 어디 교도소에 근무하는 교도관인데 그때 이제 있었던 그 어떤 사람, 즉 죄수를 말하겠죠. 그 사람과 아주 비슷해서 제가 실수를 했다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미안한 게 아니라 싸대기를 쳐버리고 싶은 정말 괘씸하기도 하고 웃어 사람을 참 얼마나 황당합니까? 정말 황당했죠. 바로 그게 이제 여기서 봐는 이제 뭐 전문직 주의하는 이제 그 아주 같진 않겠지만 특정한 어떤 그 직업군의 종사를 오래 하다 보면 바로 그런 그러니까 일테면 도덕의 눈은 도덕만 보이고 우리가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구를 상대를 비난할 때 돼지 눈에는 돼지처럼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 눈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 교도관 눈에는 다 같이 누구든지 다 죄수 교도소에 있었던 죄수로 보였던 뭐 정말 싸가지 없는 예 그런 황당한 일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나를 보면 이수만 닮았다고 하고 못생겼다는 얘기죠. 이수만 닮았다고도 하고 뭐 이상민 닮았다고도 이상민 개그맨인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 놔두고 봅시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문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어머니의 젖을 빠는 동물적 생존 본능 이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였다. 우리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와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조금씩 언어를 깨치고 타들을 구분하며 차츰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사회적 규범들을 익히게 된다. 즉 사회적 인간으로 이렇게 성장해 오죠. 이렇듯 인간이 동물적 수준에서 동물적 수준에서 사회적 인간의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머니를 비롯한 주위의 존재들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네, 상호작용. 이런 상호작용에는 다양한 수단이 이용되는데 이제 그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웅얼거림, 표정, 입맞춤, 피부 접촉으로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좀 잘하면 이제 말, 글, 이제 배고프면 뭐 이제 하여튼 뭐라고 하겠죠. 밥 줘라거나 뭐 웅얼거림. 그다음에 이제 말하기 전에는 이제 뭐 배고프거나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요구할 때는 이렇게 뭐 운다거나 울음소리라든가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좀 더 잘하면 이제 책을 읽을 것이고 또 TV를 보고 요즘 애들은 다 스마트폰 애들한테 그 태블릿 PC인가요? 뭐 하여튼 뭐 다 그 어디 식당에 가도 보면 가족끼리 패밀리 식당에도 패밀리 레스토랑도 가서 보면 그 조그만 애들 데리고 온 이제 젊은 부부들이 애들한테 그 테이블에 그 탁 깔아주고 그거 뭐 애들 유튜브 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이제 음식 덜어오고 그러니까 아주 뭐 이제 우리 아주 그야말로 눈 뜨자마자 애들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환경과 함께 이제 성장할 동화책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수단을 통해서 이게 하나의 매체입니다. 미디어 알겠죠? 우리가 지금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죠. 우리 과목 이름이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수단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행동 양식, 사고 방식을 익히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이제 아까 얘기했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수단 우리는 미디어, 미디어를 통해 인간들 상호 간에 정보와 지식과 그다음에 감정과 의사가 교환되고 공유되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그걸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부르는 과정이 알겠죠. 음,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이 사회적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죠. 인간 사회가 형성, 유지, 발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미디어가 이렇게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한
뭐 상호간에 일정한 약속이 전제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컨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2주차에도 공부를 했죠. 언어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약속에 의해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민족에 따라 장소에 따라 다른 언어가 사용되는 것 역시 역사 속에서 각 집단마다 각기 다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약속의 체계를 우리는 문화라고 불러요. 문화. 약속의 체계, 문화.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어떤 삶의 총체를 문화라고 하죠. 언어를 요즘 지금 언어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어라든가 어떤 의복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그걸 포함한 그다음에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뭐 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또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어떤 것들을 다 우리는 이제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 다시 말해 산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런 약속의 체계, 즉 문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문화는 결국은 인간과 역사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아까도 이제 내가 그 어떤 삶의 총칭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이제 그 어떤 용도가 쓰임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뭐 신세대 문화, 신세대 요즘엔 MZ 세대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뭐 세대별로 이런 문화, 그다음에 뭐 노동자 문화, 그다음에 뭐 그 흡연과 관련된 뭐 문화, 음주 문화, 그렇죠? 음주 문화, 뭐 그러니까 뭐 안 붙이는 게 없어요, 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문화심이다, 화장실 문화, 그렇죠? 공중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화장실 문화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일정한 어떤 규칙을 좀 지키고 그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규범과 관련해서 우리는 뭐 자동차 문화 뭐 이렇게 그 문화 다 갖다 붙이죠. 예. 뭐 붙이지 않는 곳이 없어요. 붙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특정한 집단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특정한 집단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 취향,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야기했죠. 이런 다양한 문화, 문화, 이렇게 문화.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문화의 컬처를 우리가 지금 문화로 번역하죠. 이제 이걸 또 오늘 따지니까 경작하다, 밭을 뭐 이제 뭐 매다 이 말이겠죠. 경작하다, 재배하다 이런 라틴어에서 파생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경작, 재배 이런 개념은 언뜻 보기에 우리가 그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문화라는 용어는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여러 가지 영법으로 표현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적 개념 사이에 어떤 공통점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무슨 말이냐? 화장실이건 고스톱이건 세종문화회관이건 그것은 결국 인간의 경작 혹은 재배 행위로부터 그렇죠. 인위적인 것, 인위적인 것. 이제 이게 문화와 문명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 키워드라기보다는 이렇게 문화와 문명을 구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기준? 이게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다시 경작, 경작, 경작 혹은 재배 행위로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어떤 것에 인간적인 작용을 가해서 이걸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변화시키고 새로운 걸 창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죠. 문화가 알겠습니까? 문화가 그러니까 인간의 작용에 의해서 변화되거나 창조된 것. 그러니까 문화는 그렇게 보면 문화는 자연에 대립된 개념이죠. 자연은 사실 뭐예요? 자연적이라는 말은 자연 그대로 있는 걸 자연이라고 하죠. 우리가 산에 간다, 뭐 이게 자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연의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뭔가 변화되거나 변화한 것, 창조된 걸 문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는 이제 정치, 경제, 법제도, 문화
문학, 예술, 도덕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산물이 이제 그 문화를 정치와 경제와 구별되는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경작과 재배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문화는 자연에 대응해서 생존하고자 한 인간의 생존 본능과 생산 활동과 이렇게 매우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정도까지만 문화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헤게모니도 뭐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했고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야기한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 측면에서 어떤 그 헤게모니, 그러니까 지도력을 이를테면 어떤 지도적 패권, 영향력을 어떻게 누가 쥐느냐의 문제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조금 넘어가서 아까도 내가 아까 지난 시간에 부러진 화살 영화를 이야기할 때 헤게모니, 즉 헤게모니 갈등의 장이다. 소위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한 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문화에 대한 몇 가지 정의 방식을 조금 이제 깊이 있게 우리 김창랑 선생님께 설명하고 있는데 자료 한번 볼까요? 뛰어남으로서의 문화. 그러니까 문화에 관한 사고의 논의에서 가장 뿌리 깊은 영향을 미친 게 매튜 아놀드의 이런 비평가들로 대표되는 문화적 개념,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사고와 표현의 뛰어난 정수다. 이런 의미의 문화적 개념이 이제 서구의 어떤 역사에 어떤 뿌리 깊게 작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정신적인 개념이죠. 이게 또 여러분 잘 봐야 돼. 물질이 아닌 정신적인 개념. 이 문화는 예. 그러니까 위대한 문학, 미술, 음악 등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통한 정신적 완성의 추구라고 하는 열망이 이런 개념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인, 교양인, 지성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이럴 때 이제 문화의 개념이 적용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떤 개인주의적 철학을 또 일정하게 반영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종의 엘리트의식, 엘리트의식. 특정한 인간 집단의 우월성에 대한 철학적 신념을 깔고 있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 개념의 기초에서 문화 비평가들은 최상의 작품을 찾는데 몰두해왔다. 문화는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것을 판별하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훈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문화적인 소수와 비문화적인 다수로 구분하고 이 문화적 소수에 의한 리더십은 즉 엘리트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게 이를테면 엘리트 문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포츠에서도 이제 엘리트 문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올림픽 저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끝났었는데 바로 이런 오랫동안의 어떤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서 특정한 분야에서 최상의 어떤 결과를 산출하는 그런 스포츠를 엘리트 스포츠라고 이야기하죠. 직업적인. 예. 상대적인 개념이 뭡니까? 아마추어. 그렇다면 뭐 조기 축구회라든가 조기 축구회라든가 이런 예, 동네 아저씨들의 예, 일상적인 그런데 지금 엘리트 문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신의 산물로서 고급 문화로서. 근데 산업사회가 도래하고 대중사회가 형성되면서 이제 이런 문화 개념의 옹호자들은 즉 엘리트주의, 문화에 대한 엘리트주의적 접근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물질 문명과 과학기술, 정치, 경제와 동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의 개념을 이제 좀 그러니까 정신문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틀 속에서 틀을 가지고 소위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과는 이제 구별 지으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사실은 이제 바로 이런 소위 문화적 전통적인 정신주의적 문화, 이런 개념이 여전히
사회에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뛰어난 교양과 정신적 완성으로서의 문화 개념. 세종문화회관. 문화회관의 이름이 세종문화회관인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술인에게는 세종문화회관의 공연이 잘 허락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오페라라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음악도 뭐 클래식을 연주하는 그런 음악회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대관 빌려서 공연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국악도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어, 뭐, BTS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공간을 빌려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BTS는 모르겠고, 그 전에 이제 그 나훈아라고 하는 60년대, 70년대, 70년대, 70년대 가수. 7080, 예, 맞아. 70년대 7080. 나훈아, 남진, 네.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인데, 음, 근데 대중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죠. 그 팬데믹 시대, 이 코로나19, 뭐 오미크론 환자가 뭐 10만 명이 넘나드는 이런 대확산, 대폭발의 시기에도 부산, 뭐 대구 이런 데서 나오나가 이제 단독 콘서트를 하는데 수만 명의 입장권이 뭐 몇 시간 만에 동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올드 팬들이 여전히 그 7080 70년대를 풍미했던 그런 대중 연예인들에 대한 향수를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그 사람을, 그런 대중가수는 세종문화회관을 안 빌려주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바로 그거예요. 엘리트, 고급 문화가 대중문화를 구별짓고자 하는, 네, 그런 그 어떤 의식, 예? 예, 교양인의 엘리트 의식, 뭐 이런 이 이제 흐름과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문명과 문화라는 개념을 한번 또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문화는 한 사회의 지적 도덕적 어떤 발달 상태, 이렇게 문화가 앞선 나라. 우리 저 백범 김구 선생도 그 이제 어느 내가 바라는 나라, 그 정확한 워딩은 뭐 책을 안 보니까 지금 안 보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하여튼 그 나의 바람인가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바라는 이제 조국은 문화가 앞서, 그러니까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지배하는 그런 게 아니라 높은 이제 문화 수준으로 이렇게 그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문화 강국이 되기를 아마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그거죠. 문화는 한 사회의 지적, 도덕적 발달 상태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럴 때 문화는 문명, 시빌리제이션이라고 발음할 수 있나요? 예. 영어는 여러분이 읽으세요. 문명. 그 뜻이겠죠. 그렇게 발음하겠죠. 스펠링을 보니까. 문명이라는 개념과 연결되거나 혼용돼서. 사실은 문화 문명이 좀 다른 개념인데, 이제 그 혼용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건 이제 다윈의 진화론 영향을 받은 사회 진화론자들 입장과 연관되어 있다. 여기 설명을 좀 할게요. 다윈은 이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어떤 개체, 생물의 어떤 개체가 생물 종이 신의 창조됐다고는 어떤 창조설을 부정하는 그런 학설을 이제 발표한 거죠. 이렇게 그 환경에 적합한 종만이 살아남은 적자생존, 그 자연 도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종의 기원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유전한다고 하는 환경에 적합한 종만이 살아남는다는 그런 이제 이론을 발표하게 되죠. 다윈이. 그게 진화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회 진화론자들은 또 뭐냐면, 그러니까 다윈은 그 자신의 그런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생물 종에만, 그러니까 인간의 사회가 아니라 생물 종의 어떤 그 발전이라 할까? 그 생물 종에만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의 이제 스펜서 같은 소위 사회 진화론자들이 다윈의 이 진화론을 인간의 세계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래서 그 스펜서 같은 사회 진화론자들은 가난은 유전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그 무능 때문에, 그 무능력한 유전자의 그 발현으로 인해서 가난하다. 그럼 부자는 그야말로 유전인자가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그 다윈의 진화론이 그거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적합한 자만이 살아남고, 이게 이제 유전적으로 이렇게 그 종이 전달된다는 거 다윈의 진화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펜서 같은 영국의 사회 진화론자들은 그걸 그대로 갖다 인간의 삶에 적용한 거예요. 부자는 우수한 종이기 때문에 부유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무능한 어떤 유전인자를 이렇게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를테면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는 보편적 복지는 이건 옳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또 문제가 되냐. 우생학이라고 하는 게, 우생학은 바로 이런 사회 진화론의 그런 토대 속에서 우생학이 생긴 겁니다. 우생학이 뭡니까? 뭐 인종적이든 유전적이든 어쨌든 그 우월한 어떤 종과 열등한 종이 이렇게 유전적으로 발현된다는 거 아니야. 이것이 이제 인종청소에, 그러니까 나치에 의해서 뭐 유대인이라든가 집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쏙 쓸어버리는 그런 인종청소의 어떤 논리적 기반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이제 더 나오지만, 이게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어떤 논리적 근거로 활용이 되냐면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를 침략하면서 야만인들을 교화시킨다. 왜? 자신들이 문명이고 중심이니까 주변부에 있는 야만인들, 아시아프리카, 비유럽 세계를 근대로 문명 세계로 이렇게 이끌어준다. 그러니까 이건 침략도 아니고 지배도 아니고 약탈도 아니다라고 그 제국주의적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를 35년간 강제적으로 이렇게 식민 지배했던 것과 같은 논리죠. 예? 예. 이 제국주의의 문화 문명관이 바로 이제 이런 개념, 예, 완성으로서의 문화 개념. 문명이란 말은 시민권이란 말에서 유래했고, 시빌이 교육받은 질서 있는 이런 뜻을 가진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인류가 지향해 하나의 성취된 상태를 문명세계, 야만은 뭐야? 문명에 이르지 못한, 그 개화되지 못한, 그렇죠?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문화라는 말과 문명이란 말이 이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정신적인 발전의 상태, 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정해서 씁니다. 이제 문명은 이제 물질의 발전 상태, 알겠죠? 뭐 신장도가 놓이고 기차가 이제 가고, 이렇게 전기가 들어서 이제 불을 밝히고, 이게 문명 세계, 알겠죠? 문명 세계. 그러니까 그 뭐 정편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 뭐죠? 이 도시의 문명 세계에서 벗어나서 산속에서 이제 살아간다 이 말이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문명은 그런 물질의 발전 상태에 이르지 못한 상태, 문명. 그 문화와 문명을 이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공부를 했으니까. 이해한다는 것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문화와 문명을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 문명을 이렇게 진화론 쪽으로 보는 관점이 사실은 많아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고들이 있죠. 발견한 겁니까? 이것은 이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딛기 전에 그 이미 아메리카 대륙을 지배하고 있던 인디언들의 문화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문명이라는 서구적인 의미로 도시화된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메리칸의 그 어떤 그
이제 원주민들은 문명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는 서구의 정신사적 전통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내디딘 그 유럽인들에게는 아메리카의 원주민 인디언들은 문화와 문명을 갖지 못한 야만적인 상태에 있는 종족들.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침략과 정벌이 정당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또 살펴볼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서구 중심주의죠. 서구 중심주의의 이것이 그 서구 유럽 중심주의. 그런데 이제 이 문화 문명의 개념을 사실은 우리는 서구 중심의 세계에서 변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무슨 K 한류, 물론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세계 10대 어떤 그 무역의 하여튼 뭐 수출과 수입 무역의 세계 경제 무역의 측면에서 우리가 한 세계 10위권의 이제 경제적 도약을 이루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국제사회에서 뭐 중진국 정도, 신흥개발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비약적인 경제의 발전을 이룬 건 사실입니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는 일정하게 경제적인 그런 성취를 보이고 있죠. 다행입니다. 뭐 개개 국민은 또 사정은 다르긴 하지만 다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소위 이제 뭐 BTS라든가 다양한 한류 문화, 그다음에 영화도 보니까 넷플릭스에 이제 우리가 만든 영화가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지금 뭐 학교에서 그건 보진 않았지만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호평을 받고 있고 이런 이제 그래서 K한류라고 자신감을 갖기도 하고 K문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또 많죠. 뭐 그건 좋은 것이죠. 다만 우리는 서구 문명의 세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변방이에요. 그렇죠. 아니 사실 동아시아만 놓고 보더라도 변방이죠. 왜냐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뭐 영토든 인구든 그만큼 경제력이든 뭐 국방력이든 간에 어떤 그 국가의 총체적인 어떤 파워의 총량으로 보건데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물론 이런 그 아주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고 강대국에 끼어 있는 지정학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5천 년의 역사를 면면하게 온갖 그 외부의 침략에 괴롭힘을 당하고 한때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랬으면서도 어쨌든 면면하게 이렇게 역사를 이어오는 그런 측면을 보면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그 우수함을 뭐 우리가 또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좋습니다. 다만 냉정하게 이제 세계 객관적으로 보자면 서구 문명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여전히 주변부에 있거든요. 주변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 그 문명이다 야만이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내면화했을 때 이건 서구 중심의 진화론적 관점을 응? 즉 문명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봅시다. 조금 더. 그다음에 예술 및 정신적 산물로서의 문화. 자, 문화.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용법으로 보면 문화는 예술, 종교, 교육, 언론 등 주로 지적인 활동, 응? 그 가운데서도 예술과 같은 활동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제 주로 많이 쓰이죠. 신문의 문화면에 신문의 문화면에는 이제 문학이라든가 예술, 교육, 종교, 패션, 방송, 영화 등의 주제로 구성되는 게 신문의 문화면이잖아요. 그쵸? 예.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가 사실은 많아요. 문학 그 비중은 별로 없고 스포츠, 예? 예, 스포츠가 아주 많죠. 그러니까 음 근데 문화를 이렇게 인간의 정신활동과 근데 스포츠는 인제 주로 그 몸을 움직여서 하는 그런 활동인데 좀 더 봅시다. 하여튼 그 문화를 이렇게 인간의 정신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영역으로 정의하는 이런 방식에는 문화를 물질적 생산과 분배를 둘러싼 사회관계와 분리시켜 사고하는 그런 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은 사회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제 순수 문화론이 이제 이런 그 문화를 물질적 생산과 분배를 둘러싼 사회관계와 분리시켜 사고하는 관념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이제 굉장히 좀 깊이 있는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내가 설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설명을 좀 하고 있고 몇 페이지 지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화에서 이제 이것은 그 소위 이제 우리 한국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문화예술의 영역, 문학을 포함한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소위 이제 순수 예술, 그러니까 예술을 위한 예술 지상론자들이 있어요. 예술은 사회현실과 무관하게 자족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그 예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느냐? 이게 인간이다라고 보는 예술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삶을 다루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복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이제 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사람에 해당이 되죠. 순수 문화,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예술이어야 된다. 그 문학의 경우에도 이제 소위 순수 문학, 인간의 삶, 정치, 사회적 현실과 무관한 그런 문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같이 이제 리얼리즘 계열의 작가나 이론가들은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하는 게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을 위한 문학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문학이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 영역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를 인간의 정신활동과 관련된 영역으로만 한정해서 정의하는 방식에는 바로 그런 이제 그 소위 문화예술을 사회적 어떤 맥락과 구분해서 즉 사회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 분배, 경제적 영역, 그다음에 그것의 어떤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어떤 정치적 영역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예술 그 자체로서 순수하게 존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예술의 본질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입장들. 나 같은 경우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했지만 이런 그게 바로 이제 소위 전문직주의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말했던 이제 뭐 교도관이 이렇게 했던 것과 사실은 뭐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조금 이제 그 본질의 측면에서 어떤 등용문 제도와 전문직주의, 그러니까 문화를 특정 집단의 전문적 영역으로 가도 그러니까 이 김창란 선생님은 이 문화에서 엘리트 문화와 소위 대중문화를 이제 구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예. 예, 그걸 이제 여러분이 그 기억을 하고 염두에 두고 이 자료를 보고 내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를 좀 더 간파하면서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결론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자연과 맞서 나가는 과정에서 창조된 것이고 따라서 물질 생산이나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과정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난 이 김창래 선생님의 이런 생각에 동의하죠. 동의했기 때문에 김창래 선생님의 이제 책의 내용을 일부 가져다가 우리 4주와 5주 수업 사례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넘어가서 여기까지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징체계 혹은 생활 양식, 그러니까 문화를 어떻게 개념을 정의할 것인가를 여러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상세하게 하고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사회학이나 인류학에서는 문화가 인간의 상징체계 혹은 생활 양식으로 정의하는데 인간이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상징체계를 습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상징체계 중에서 가장 이제 에, 그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언어 생활. 예컨대 한국어에서는 이제 나보다 좀 나이를 더 많이 이제 음, 먹은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언어와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언어가 좀 다르죠? 이게 하나의 일종의 언어 규범이죠. 근데 이건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유교 질서의 전통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언어 규범에 따라 말을 할 때 그건 한국어의 언어 체계가 담고 있는 가부장적 유교 질서의 순응함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예요. 영어, 영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에는 크게 어떤 언어가 발달해 있냐면 이런 높임법, 높임말, 예, 이런 높임말, 이런 관계어, 그다음에 색채어, 이게 굉장히 이제 발달해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언어적 규범, 이게 하나의 상징 체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문화를 커뮤니케이션 혹은 그것에 기반이 되는 상징 체계를 할 때 그건 단순히 정신작용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의 관습, 가치, 규범, 제도, 전통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생활. 내가 아까 제일 처음에 문화란 어떤 그 삶의 총체를 의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문화를 한 인간, 집단, 종족의 총체적인 생활 양식으로 정의할 때, 그러면 집단 사회 문화적인 차별성은 좋고 나쁘면 의견 문제가 아니라 차이의 문제. 그렇죠? 그것은 그러니까 그 영어는 존대어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네. 네, 영어를 뭐 박사 과정 마치고 종합시험 보고 외국어 시험을 보는데 뭐 그런 시험들은 이제 어떻게 봤는데 그 이제 해석 번역하고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뭐 그런 것인데 석사 때는 영어 시험을 받고 박사 때는 이제 한자 시험을 봤어요. 영어는 좀 딸려서 예. 아니 영어를 봤나? 하여튼 뭐 그랬는데 영어를 내가 충분하게 사용하지는 못한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는 그 높임법 이런 게 이제 발달돼 있죠. 그런데 영어권에는 어떤지 모르겠네. 예,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차이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어떤 그 언어 규범이 바람직하고 되면 뭐 좋은가 이런 개념의 문제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차별성은 그런 좋고 나쁨이나 위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차이의 문제로 인식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사고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5주 차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우리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4주차 지금까지 했던 게 결국 문화란 무엇인가의 그 개념, 그다음에 이제 문화를 규정하는 여러 관점들에 내포된 어떤 정의 이런 걸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5주차에 가서는 그럼 문화적 사고란 도대체 뭐냐? 문화적 사고란 도대체 뭐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문화 대중문화를 5주에 하고 그 문화적 사고까지 뭐 아예 합시다. 한 1, 2분, 한 1분 정도의 문화적 사고. 자, 들판에 우연히 피어난 한 송이 장미꽃은 문화라고 할 수 없죠. 그건 자연의 영역이니까. 그 어떤 젊은이가 그 꽃을 꺾어서 자기가 사모, 옛말인데, 연모도 옛말이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의 진표를 바친다면 그때 장미꽃은 문화 영역에 속하죠. 그때 장미꽃은 단순 식물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를 담은 상징이며 기호다, 이 말입니다. 김춘수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내게로 산에 꽃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문화적 사고다.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음.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의미의 체계다. 이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다. 그 다음에 문화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누군가에 만들어진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해 왔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해 갈 것이다. 즉 문화는 자연이 아니다. 이 얘기는 계속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이제 주어진 문화가 역사의 산물이다. 역사의 산물이죠. 그래서 의미와 기능을 비판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주체적 사고, 주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유롭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문화적 사고. 그대로 답습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예? 주체적 사고, 즉 문화적 사고.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4주차 하고 쉬었다가 대중문화는 무엇인가는 이제 지금 문화라는 개념을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그럼 대중문화는 뭐냐? 5주차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 마칠게요.